안녕하십니까. 설비공작소입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제6장 보일러 설비 설치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체연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구비 조건인데요. 연료의 구비 조건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연소하기 쉬우며 발령이 클 것, 저장 원본 및 취급이 용이할 것, 인체 유해성이 없고 해분이 적으며 공해도가 적을 것, 단위 운전량, 발령이 높을 것,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을 것.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연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정답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체연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체연료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공기 중에 지속적으로 산화 반응을 일으켜 빛과 열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에 대한 종류는 어떤 것인지는 아래 3번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종류는 1차 연료와 2차 연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차 연료는 자연 상태를 직접 채취하여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2차 연료는 연료를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변형하여 연료를 사용하는 것. 예시로 2차 연료에는 목탄이나 미분탄, 코크스, 펠릿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1차 연료, 순수 원료죠. 1차 연료에는 무연탄, 역청탄, 아역천탄, 갈탄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의 종류가 1차, 2차 연료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딱 내용을 보시고 간단하게 자연 상태로 직접적인 연료인지 아니면은 물리적인 화학적으로 뭔가 변형하여 다시 연료를 만든 것인지만 생각을 하셔서 이게 1차 연료이겠구나 2차 연료이겠구나 라고 구분을 하실 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체 연료의 특성이고요. 고체 연료의 특성에도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기 구비 조건과 마찬가지로 고체 연료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나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체 연료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5가지를 제외하고 뜬금없는 게 적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정답을 마킹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체 연료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5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하고 읽고 넘어가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막 굳이 강박적으로 암기하시기보다는 눈으로 익힌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문제에는 충분히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충분히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액체 연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연료는 말 그대로 액체 상태를 존재하고요. 공기 중에 지속적으로 산화 반응을 일으켜 빛과 열을 발생시킬 수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똑같습니다.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기체 연료든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말 그대로 고체는 고체 상태인 것이고 액체는 액체 상태인 것이고 기체는 기체 상태인 것이에요. 근데 그 연료들은 산화방을 일으켜 빛과 열을 발생시킬 수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라고 공통적인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연료의 종류에도 1차 연료가 있고 2차 연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연료는 자연 상태인 거고 2차 연료는 화학적으로 변형하여 만든 원료고 1차 연료에는 원유, 오일, 샌드, 식물성인해 등등등 그리고 2차 연료에는 휘발유, 가솔린이죠. 디젤, 경유, 등유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료와 2차 연료의 액체 연료를 구분할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연료의 특성인데요. 액체 연료의 특성에는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처럼 액체 연료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5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마킹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또한 한번 읽어보시고 2번, 3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신 다음에 눈으로 익히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연료입니다. 기체 연료는 말 그대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료이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산화방을 일으켜 빛과 열을 발생시킬 수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종류로는 똑같이 1차 연료와 2차 연료가 있습니다. 1차 연료에는 천연가스, 생물가스, 광산가스 등이 있고요. 2차 연료에는
LPG, LNG, 합성 천연가스, 합성가스, 수소 등 이렇게 2차 연료로 화학적으로 변형하여 만든 연료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1차 연료와 2차 연료를 구분할 수 있게만 눈으로 익혀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성으로는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고요.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게 나와 있다. 그럼 그것을 정답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기체연료의 특성은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익힘 정도로만 외워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설비 설치에 관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요. 연소죠. 연소란 가연성 물질인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발생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이 연소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뭐 에너지 방출의 한 형태로서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를 얻는 주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소의 3요소. 저희가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의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연소 삼각형, 즉 연소의 3요소라고 하고요. 그 연소의 3요에는 연료와 산소와 점화원이 있습니다. 이 연소가 되려면은 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이제 연소가 되는 건데, 연료는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물질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산소는 연소 반응에서 연료와 반응하여 반응을 돕는 산화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점화원은 연료와 산소를 반응시키기 위해 초기 열 또는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소의 형태에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 이렇게 3가지의 형태가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고체는 이제 연료가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연소 상태가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나 석탄, 종이 이런 게 고체의 고체라고 생각하시고 고체의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체의 연소는 똑같이 액체의 연료가 가열되어 증기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또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 상태가 진행되는 것이며, 뭐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나 알코올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게 액체 연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연소에는 어떤 것이 있냐, 뭐 천연가스나 LPG 이런 게 바로 기체가 되겠죠. 그런 게 기체 연소에 해당되는 거고, 기체 연소는 특징으로는 불티가 없이 연소하는 형태라는 게 이제 주요 특징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물성인데요. 먼저 인화점은 가연물을 가열하여 점화원이 접속하였을 때 연소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점이에요. 인화점이 낮으면 위험성이 크고 높으면 위험성이 낮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인화점이 뭔가 낮으면은 위험성이 낮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쉽게 그냥 들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인화점 말 그대로 이제 가연물과 가연물이 서로 접촉하였을 때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낮으면은 위험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끓일 때 100도라는 이제 온도로 가열을 해야 물이 끓는데, 뭐 30도, 20도 이런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되면은 되게 위험한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화점은 최저 온도를 접촉하여 연소되는 게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 하고, 인화점이 낮으면 위험성이 크고 높으면 위험성이 낮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발화점, 착화점이죠. 발화점은 가연물과 점화율 없이 축적된 연료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발화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험성이 크고 높으면 위험성이 낮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면 연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연소란 가연물이 증발을 하지 않고 표면에서 말 그대로 산소와 반응을 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빨갛게 변하는 연소 방법이고요. 목탄, 코크스, 금속 등이 있습니다. 대충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목탄, 코크스, 금속, 이러한 형태들이 연소가 되는 게 표면 연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분해 연소, 이름만 들어도 말 그대로 분해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분해 연소는 착화 에너지를 주어 가열 분해가 되어 연소하는 것으로 휘발분이 있는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 이러한 물질들이 분해 연소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증발 연소는 승화되는 특정 고체를 가열하면 가연성 가스를 만들어 연소하는 것으로 파라핀, 왁스, 유황, 나프탈렌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화가 뭐냐? 고체가 기체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화예요.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로 되는 연소가 있죠. 왁스, 유황, 저희 화장실에 가면 나프탈렌이 있잖아요. 그 소변기에 있는 나프탈렌, 파라핀, 이러한 게 이제 증발 연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기 연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연소는 되게 스스로 가연성 고체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부 연소하는 것으로 좀 특이하죠. 셀룰로이드, 히드라진, 나이트글리세린 등이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라핀, 석탄, 금속, 히드라진 이렇게만 보고 이거는 표면 연소다, 분해 연소다, 증발 연소다, 자기 연소다 이런 식으로 구분 정도만 할 줄 아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소 장치입니다. 연소 장치에서 화격자 연소 장치는 무엇이냐? 틈이 있는 화격자 위에 고체 연료를 고르게 편 후에 공기를 불어넣어 연소시키는 장치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으면 수평 화격자 연소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에 관해서 이렇게 부속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위치, 해당하는 위치의 부분이 어떤 거지?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탄 연소 장치입니다. 미분탄 연소 장치는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연료의 밀입자를 만들고 고온 고압인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시키는 장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분탄 연소 장치에 관한 그림이 나와 있죠. 거기에 해당 나와 있는 부품들이라던가 그런 순환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 사진을 보고 이게 미분탄 연소 장치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층 연소고요. 유동층 연소는 화격자 연소와 미분탄 연소의 중간 형태로 유체를 합으로 불어넣어 고체 입자층 흡사 비등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한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유동층 연소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죠. 왼쪽에는 충전층과 오른쪽에는 유동층이 나와 있는데, 충전층과 유동층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 유동층 연소에 대한 설명, 여기 나와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유동층 연소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그림을 보고도 이게 유동층 연소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증발연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연소란 특정 액체가 액면에서 증가하면 가연성 증기가 발생되는데, 그 증기가 착화되어 하염도 발생시키고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켜 증발을 촉진하는 연소하는 것으로 알코올, 석유, 아세톤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적 연소는 무엇이냐? 액적 연소는 점도가 높은 특정 액체 물질을 가열하면 점도가 낮아지고 버너를 활용하여 입자를 안개 모양으로 분출해 표면적을 높이 연소하는 것으로 벙커 CU 등이 있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연소 장치에 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연소 장치에는 기화 연소 장치와 무화 연소 장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화 연소 장치는 휘발성이 높은 연료를 연소하는 방식이라고 아시면 되고, 포트, 심지, 증발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화 연소 장치에는 점도가 높은 중유를 노즐에서 고속으로 분출시켜 밀입하고 표면적을 크게 하여 분산시키는 연소 장치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확산 연소입니다.
확산연소는 공기보다 가벼운 특정 기체 물질을 이용하여 분출된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연소 범위가 넓게 연소하는 것으로 아세틸렌, 수소 등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아세틸렌이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가스 용접을 하거나 이제 납땜 같은 걸 하게 될 때 사용하는 가스인데 노란색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질이 이제 확산연소에 해당된다. 수소도 마찬가지로 확산연소에 해당된다라는 것만 구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소 장치에는 기초 연료의 연소 장치에는 유도 혼합식 번호와 강제 혼합식 번호 두 가지가 있고요. 유도 혼합식 번호는 가스 분출에 의한 흡인력이나 외기온도 차에 의한 통풍력을 이해한 연소 장치로 직화식, 분재식, 세미 분재식, 전 1차 공기식 등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연소 장치에는 직화, 분재, 세미 분재식, 전 1차 공기식 이 정도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강제온화식 번호는 송풍기에 의한 연소용 공기가 압입되는 것으로 산업보일러 대용량 버너죠 등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소의 계산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위 발열량과 고위 발열량이 있습니다. 저위 발열량이란 연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량 중에서 수증기죠. 수증기의 열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 값으로 수증기를 액체 상태로 반환하여 사용 가능한 열 에너지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공식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0 가로 열고 9 H는 연료 중에 포함된 수소 함량이고요. 플러스 W는 연료 중 포함된 수분의 함량입니다. 이렇게 공식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위 발열량은 연료가 연소될 때 수증기를 액체 상태로 복원한 것, 수증기를 액체 상태로 반환하여 사용 가능한 열 에너지로 간주되는 것이에요. 고위 발열량에 대한 공식으로는 저위 발열량 플러스 더하기 600 가로 열고 9, 아까 설명드렸죠? 연료 중 포함된 수소의 함량 플러스 연료 중에 포함된 수분 함량 가로 닫고 하면은 고위 발열량에 대한 수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저위 발열량을 구하려면은 고위 발열량이 필요하고, 고위 발열량을 이제 필요하면은 저위 발열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 600 가로 열고 9H 플러스 W 이것만 공식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론 산소량입니다. 이론 산소량은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의 양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완전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될 때 필요한 이론상의 산소량을 의미하죠.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료에 산소가 있을 경우와 연료에 산소가 없을 경우가 있는데, 문제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 공식 1번으로 공식을 푸냐 2번으로 공식을 푸냐가 선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론 산소량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연료에 산소가 없는 경우에 대한 이론 산소량에 대한 공식은 한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식이 가장 좀 기본적으로 많이 응용되는 공식이니까요. 이 공식은 꼭 외워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문제가 출제되면은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고, 이 공식도 외워야 되는 게, 이 공식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경우에 이 순서와 이 기호들도 외우셔가지고 이제 문제 출제되는 걸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론 공기량의 실제 공기량입니다. 이론 공기량은 완선 연소를 필요하기 위해 필요 산소량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 공기의 양입니다. 필요 공기의 양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만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연료와 공기가 이상적인 비율로 혼합되어 모든 연료가 완전 연소되게 하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만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용 공기량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용에 대한 공식도 똑같이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공기량에 대한 설명이고요. 실제 공기량은 말 그대로 실제 연소를 위해 필요한 공기량입니다. 그러면서 특징이면 실제 공기량은 일용 공기량분의 플러스 과잉 공기량 의미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식은 실제 공기량은 공기 B 곱하기 일용 공기량과 일용 공기량 더하기 과잉 공기량이 같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 공기량에 대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로 실제 문제를 많이 만들었고 기출문제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이 공식을 직접 대입하셔서 풀어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거에 대한 설명은 앞서 뒤쪽에 나와 있는 이제 모의고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공식이 나오네 이러고 공식을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하지 연구를 하고 계속 파서 하루 이틀 걸리기보다는 책 읽는 식으로 한 번씩 훑어보면서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7일 안에 합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공기비입니다. 공기비는 연료와 공기비를 혼합비로 나타내는 것으로 연료와 공기 연소 과정에서 이상적인 조건의 혼합비율을 의미한다고요. 공식은 쉽습니다. 일용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이고요. 이거는 그냥 딱 보고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암기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연소가스량은 연료가 산소와 가스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다양한 가스가 생성되는 것으로 연소 과정에서 생성된 가스량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알아두시고, 연소가스량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암기가 바로 될 테니까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풍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통풍은 연돌에 의한 통풍 방식이며 배기가스와 외부의 공기 밀도, 압력 차이에 의해 통풍력이 발생되는 방식이다 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통풍의 특성인데요. 자연 통풍의 특성에는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통풍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눈으로 익혀두시는 정도로 암기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헷갈리지 않게 배기가스의 속도는 3에서 4m/s 정도이다. 그리고 열 손실이 증가된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된다,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되고, 통풍이 약하다. 자연 통풍은 통풍이 약합니다. 강제 통풍이 비교적 통풍이 좀 크죠. 그리고 통풍력은 연돌의 높이, 배기가스 온도, 외기온도 때 영향을 받는다. 외부의 환경에 되게 상당한 영향을 받죠. 그 정도의 자연 통풍은 이러한 흐름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제 통풍입니다. 강제 통풍이란 인위적으로 송풍기를 이용한 인위적인 통풍 방식이며, 또한 배기가스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보일러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류로는 3가지가 있는데 압입통풍, 흡입통풍, 평형통풍 이렇게 있습니다. 강제통풍의 종류가 맞는 것은 이라고 했었을 때는 압입, 흡입, 평형 이렇게 3가지를 보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통풍에 대한 특징은 좀 많습니다. 이렇게 8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강제통풍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답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8가지 특징을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란 보일러 연소실에서 발생되는 연소가스를 굴뚝으로 내보내는 통로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통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연도에 관한 설계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일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절탄기를 통하고 공기여열기를 통해서 연도를 밖으로 나간다. 이러한 원리를 이제 그림만 보고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도와 연돌은 다릅니다. 연돌은 보일러 연소실에서 발생한 연소가스 연도를 지나 배출되는 굴뚝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돌은 그냥 연도의 끝자락,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연돌의 목적과 특징, 연돌은 굴뚝이죠. 그 목적과 특징으로는 이러한 4가지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하여 실내 공기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통풍력을 위하여 설치되고, 내부 외부 압력 조절해주어 보일러를 원활하게 하고 외부에 대한 역풍을 방지하고, 이 연돌에 대한 목적과 특징은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댐퍼입니다. 댐퍼는 여러 가지 댐퍼가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는 버터플라이 댐퍼와 다익 댐퍼에 대해서 이미지를 준비해 보았고요. 종류로는 회전식, 승강식, 버터플라이, 다익 등등 되게 여러 가지 댐퍼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버터플라이의 다익 댐퍼가 많이 쓰이니까 제가 이미지를 참고할 수 있게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댐퍼는 공기의 흐름과 연소가스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죠. 흐름과 가스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풍력을 조절할 수 있고 연소율을 상승시키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한 게 댐퍼의 특징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풍기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식 송풍기의 종류와 특성인데요. 원심식 송풍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터보형, 실로코형, 플레이트형이 있는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구분을 확실히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터보형에는 포인트만 집어보자면 후양 날개의 개수가 중요하고, 실로코형에는 다익 송풍기, 그리고 플레이트형에는 방사형 날개를 16개에서 12개 정도 설치한 형식. 이런 핵심 부분만 보시고 이게 터보형인지 실로코형인지 플레이트형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류식 송풍기고요. 충류식 송풍기의 특성으로는 프로펠러형이다. 그리고 고속 운전에 적합하다. 축방향으로 공기가 유입되고 송출되는 방식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 부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부하란 무엇이냐면 난방에 필요한 공급 열량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부하, 내부 부하, 환기 부하 이렇게 3가지 등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외부 부하는 여러 기후 조건들이 난방 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온도가 낮을수록 난방 부하가 증가되고 건물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 난방 부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내부 부하에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이 난방 부하에 영향을 미쳐요. 조명이나 가전제품, 사람의 신체 온도 등. 그래서 사람이 모여 많은 전자기기가 있는 내부 공간에 내부 열원이 높아서 난방 부하를 감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환기 부하는 실내 공기 질 유지를 위해 환기 시스템을 가동되었을 때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면서 난방 부하를 증가할 수 있고, 환기량이 많을수록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와 난방 부하가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탕 부하의 특징으로는 주로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급탕 온수저를 가열한 열량이라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장소는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말 그대로 급탕 부하로서는 샤워, 목욕, 설거지, 세탁 등에 쓰이게 됐고, 상업용에서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병원 등에서 이렇게 쓰이고, 산업용에서는 시설 관리나 생산 제조 공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하시고, 그냥 급탕 부하의 종류로는 3가지가 있다. 가정과 상업과 산업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 부하의 계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부하의 계산이란 실제 온도를 적정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급하여 하는 열량입니다.
그래서 방열기의 방열량을 이용하는 공식이 있고 EDR을 이용한 공식이 있습니다. EDR이란 상당 발열 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열기 방열량을 이용한 공식으로는 난방부하는 상당 방열 면적 곱하기 표준 발열량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EDR, 이 상당 발열 면적에는 온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450으로 하시면 되겠고, 증기다 그럼 650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셔서 여기 여기에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급탕부하의 계산입니다. 급탕부하의 부하에는 주로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온수 급탕을 가열되는 데 사용되는 열량이고요. 공식으로는 G 곱하기 C 곱하기 T2-T1이 되어 있습니다. G는 시간당 급탕량이고 C는 온수와의 비열이고 T2는 급탕온도, T1은 급수온도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급탕부하에 대한 계산 공식이 계산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급수온도, 급탕온도, 온수의 비열, 급탕량을 보시고 이렇게 공식을 대입하셔가지고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의 용량입니다. 보일러의 용량은 난방부하를 기준으로 급탕부하와 배관부하와 예열부하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관부하와 예열부하에 대해서 제가 저걸 봤는데요. 배관부하는 난방 또는 급탕을 위해 설치된 배관의 내부나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한 손실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열부하는 보일러를 운전 온도까지 가열 및 예열에 필요한 열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관부하에 관한 공식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거에 관한 기호에 대한 명칭은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고, 이 간단한 배관부하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난방부하나 급탕부하가 알았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예열부하에 대한 공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기호의 명칭은 밑에 나와 있고요. 예열부하도 마찬가지로 아래 있는 쉽게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에 대한 공식이 주어졌을 때는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 강의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난방입니다. 증기난방은 말 그대로 증기를 이용한 난방 방식이며 방열기에서 방출된 자멸을 이용하고 실내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관공서 등 비교적 난방 규모가 크게 필요되는 시설에 적합한 난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특징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러한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눈으로 읽어보시고 눈으로 이제 기억을 하게끔 암기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증기난방 특징이 아닌 것에 대한 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방식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식에 대한 분류에는 총 5가지가 있고요. 증기 압력에 의한 분류, 배관 방식에 의한 분류, 공급 방식에 의한 분류, 응축수 환수 방식에 대한 분류, 환수관 배관 방식에 의한 분류,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세부에는 증기 압력엔 고압식, 저압식, 배관 방식, 단관식, 복관식, 공급 방식, 상향식, 하향식, 응축수는 중력 환수, 진곡 환수, 기계 환수, 그리고 환수관은 건식, 환수관식, 습식, 환수관식, 이러한 세부 특징까지만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고, 나와 있는 세부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식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분류가 지금 방식에 대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정답을 표기를 하면 되겠고, 여기 저압식, 고압식
뭐 단관식, 복가식 이러한 형식이 각자 뭐 배관이나 증기, 압력에 따른 분류에는 이러한 게 존재한다 라고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 내용들을 그냥 한번 읽어만 보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수난방입니다. 온수난방은 말 그대로 온수를 이용한 난방 방식이며 열광기에 의해 온수가 순환하여 가지는 현열이라고 이용하여 실내 난방을 한다. 온수난방의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특징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눈으로 익히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식에 의한 분류에는 5가지가 있죠. 똑같이 온수에 의한 온도 분류, 배관 방식에 의한 분류, 온수 순환 방식에 의한 분류, 온수 공급 방식에 의한 분류, 온수 환수 방식에 대한 분류. 온수에는 저온수식, 고온수식, 단관식, 복관식, 중력순환식, 강제순환식, 상향순환식, 하향순환식, 직접 환수 방식, 역기환항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니까 눈으로 익힌다는 생각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사난방입니다. 복사난방은 바닥이나 벽 또는 천장 내부 배관의 복사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복사난방에 관한 특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방식에 의한 분류에는 3가지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세부에 대한 설명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입니다. 지역난방은 특정 장소에서 증기 또는 온수를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아파트에 설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한 특징으로는 이러한 4가지 특징이 있겠고, 이거에 대한 지역난방의 특징인지 아니면 뭐 다른 난방의 특징인지 구별할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매체 난방입니다. 열매체 난방은 증기와 온수의 같은 열매체를 이용하여 열을 전달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난방 방식이고요. 열매체 난방 방식의 특징에는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한 특징을 구분할 줄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열매체에 의한 분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 증기식과 온수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기식은 0.1에서 1.5 정도의 증기가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고, 온수식은 100도씨 이상의 온수가 사용된다는 것이 이 열매체 난방에 대한 열매체 분류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난방이 있겠습니다. 전기난방이란 전열의 열원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식으로 난로와 복사난방식 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징으로도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방열기입니다. 방열기란 증기와 온수와 같은 열매체를 이용하여 실내 공기로 열을 방출하고 대류 현상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높여 난방에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로 아시면 되겠고, 방열기의 종류와 특징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열매체, 재료, 형상 이렇게 있습니다. 열매체는 증기, 온수용 이렇게 있고, 재료에는 주철제, 강판제, 알루미늄, 특수금속제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강판재로는 2, 3, 4주의 종류가 있고, 강판을 프레스로 성형하고 직접 용접하여 제작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형상에는 이렇게 4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주형, 벽걸이형, 길드형, 대류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형상에는 4가지가 있다 정도를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각된 특징이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열기 도시법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문제로 되게 자주 출제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방열기 도시법에 대한 형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A, B, C, D, E, F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는 요 왼쪽 편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펜코닛 유닛에 대한 설명입니다. 펜코닛 유닛이라는 것은 좀 소형의 공기조화 장치로 보시면 되겠고, 냉온수 코일, 필터, 팬 등을 좀 포함해서 케이싱 안에 조립된 유닛이라고 좀 구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방식으로는 바닥에 두는 형식, 천장에 두는 형식, 벽에 묻는 형식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펭귄 유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팬 제어나 수량을 조정하여 개실 제어 방식으로 사용된다. 부속 장치로는 이러한 게 있다. 덕트는 환기용, 그리고 각실의 온도 조절 어렵다. 이러한 특징으로만 알고만 넣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벡터란 실내 난방을 위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이고 또 강제 대류를 이용해서 공기를 또 가열하고 순환을 시키는 게 특징이고요. 주로 벽이나 바닥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환 방식에 의한 난방 방식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콘벡터의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는 필요한 공간만 가열을 씻어 저열하게 도움이 되고, 설치 보수가 간편하고 유지 관리가 쉽고, 정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를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이나 연손실이 많은 공간에는 난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콘벡터의 특징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특징이 아닌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해당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보일러 설비 설치에 관해서 강의를 모두 마쳐드렸고요. 다음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